안녕하세요. 금방 소개받은 조창원입니다. 뭐 아는 회원들도 계시고 저도 사마천학회 이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김용수 선생님하고 항상 이렇게 있는데 오늘 이렇게 저를 강사로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좀 영광스럽고 제가 앞에 나선 이유는 다 뻔합니다. 김 선생님 먼저 하면 제가 다른 사람들 다 가버릴까봐 제가 먼저 배치된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이야기들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우리가 꼭 읽어야 할 중국 키워드입니다. 사실 지난주군요. 지난주에 강릉 강원도 교육연수원에서 강원도 교육자분을 110명 정도 모시고 또 이 내용으로 또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었는데 뭐 우라카이는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교수님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대표적인 중국 사상이나 어떤 역사를 연구한이라는 분이라면 저는 좀 다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제가 지금까지 출간한 책들입니다. 보통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중국에 관한 책이에요. 제가 1999년에 이제 중국의 텐진으로 건너가서 10년 동안 중국에 살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기록들 했던 책들인데 어떻든 저도 이제 부지런히 중국을 다니면서 돈 한 푼 없이 갔지만 KBS 방송을 만든다거나 그런 명목으로 다니면서 현장을 꾸준하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이제 경험했던 것들을 뭐 연재도 하고 그러면서 냈던 거고요. 제가 오늘 좀 중요한 키워드 자네가 제 책은작이 노마드인데 좀 유목민으로 살아라. 앞으로 시대는 유목민의 시대다. 그런 뜻이 좀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제 첫 직장이 미디어오늘에서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뭐 미디어오늘은 이제 언론을 비판하는 언론이니까 좀 세상을 좀 통찰력 있게 리터러시 하면서 보자 하는 측면에서 기자로서 생활했고 99년에 중국에 건너가면서 이제 10년을 저 전공이 국문과예요. 근데 중국과 일자 2년도 없습니다. 제2의 우도 러시아를 했었는데 2년이 돼서 이제 중국 기자 생활을 했고 또 거기 현지에서는 우리나라 방송들 여러분들이 봤던 뭐 KBS 스페셜이나 뭐 MBC 다큐 이런 것들 한 3분의 1 정도를 저희 팀에서 전화 이렇게 어렌지에서 하는 현지 코디네이션 회사를 또 운영을 했었고요. 2004년부터는 알자행이라는 여행사도 만들어서 지금도 있습니다. 중국 테마 여행 전문 여행사입니다. 하고 또 돌아와서는 한신대학교에서 LA 교수로서 이제 중국 테마 여행 플래닝이나 다큐 제작 실습 같은 것도 강의를 했었고 뭐 책을 많이 쓴 작가기도 하고 또 이제 특이한 경력이 있죠 하나 공무원이라는 경력도 있습니다. 제가 2010년 말부터 새만금 경계청, 그다음에 새만금 개발청, 그러니까 전북도청과 국토부 외청에서 또 5년 동안 중국 담당 서기관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년 만에 공무원 세계를 또 떨쳐 나왔고 그 이후에서는 정말 이제 중국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강의도 하고 컨설팅하는 컨설턴트로 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도 중국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또 이런 것들에 관한 강의를 하는 강사기도 하고요. 혹시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시사저널의 격주로 서평을 쓰는 또 북저널리스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사마천학회를 비롯해서 뭐 한중교류협회 이런 쪽에서 어떤 담당하는 임원도 맡고 있고 지금 제 메인 잡은 이제 나옵니다. 제 메인 잡은 혹시 한양 수자인 아파트 아시죠? 수자인 아파트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한양에서 만든 SPC 서남해안 기업도시 목포 아래 633평을 개발하고 투자 유치하는 회사에 지금은 이제 투자치 담당 팀장이자 상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은 일을 했는데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또 앞으로도 설사 어디에 머문다고 하더라도 결코 이렇게 한 곳에 정착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간단한데 제가 가장 근자에 낸 건데 벌써 2년 지났습니다. 노마드 라이프라는 책이에요. 제 책의 모든 내용보다 제 추천사 뒷장에 있는데 그 말이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 시대는 어떤 분이 써주면 맞는데 앞으로 시대는 변화의 시대고 큰 흐름의 시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황야 들판을 찾아가야 한다. 좀 논란이 있지만 박재동 화백이 써주신 말이거든요. 추천사인데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가슴 뛰는 말이죠. 광야 들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런 어떤 새로운 땅을 찾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제가 오늘 강의하는 내용 중에 대부분은 이런 걸 찾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 우리나라의 미래도 없다는 것들을 말하게 될 겁니다. 그때 중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고 오늘은 이제 키워드는 사드를 읽어야 중국이 보인다. 그 다음에 미중 무역 전쟁의 이면, 그 다음에 중국 4차 산업의 속도와 미래, 그 다음에 한국의 대중국 미래 먹거리, 아이들에게 이제 어떻게 해서 먹고 살 수 있는지 여러분 자제분들이나
여러분 스스로도 이제 굉장히 긴 시간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중국이 어떻게 중요한지를 말하게 될 겁니다. 제목이 이제 사드를 읽어야 중국이 보인다죠. 저 사진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옛날에 한 4년 전에만 해도 중국에서 사더란 그 발음이 중국어로 말하면 사더입니다. 사더로 검색하면 왼쪽 사진에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게 뭔지 아시죠? 좀 세디즘, 메조키즘 할 때 그 사드 백작입니다. 가학적 석유주의에는 사드라는 단어가 검색됐었어요. 그러고 나서 2016년 이후에는 사드를 검색하면 오른쪽에 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가 나옵니다. 자, 이걸 보고 중국 사람들은 사드를 검색해서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사드는 결국 우리를 가학하는 일종의 가학적인 존재라고 하는 인지를 하겠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런 용어를 잘 붙입니다. 뭐 코카콜라 가구가락 하듯이 이런 용어를 잘 붙이는데 왜 사드를 저렇게 표현했을지 그게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사드가 발표된 게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게 2016년 7월 8일입니다. 그 다음 날 중국의 이제 중요한 그 포럼 중에 하나인 중앙논단에 이런 제목으로 나왔어요. 한자를 분석하면 사드가 한국에 들어오는 것은 아시아판 쿠바 미사일 사태다. 자, 쿠바 미사일 사태가 뭔지 아시죠? 케네디 때 후르시초프가 그 쿠바에다 미사일을 배치하니까 자기 목 앞에다가 미사일 두는 것은 자기들 존재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협을 받았다. 그러니까 중국은 저렇게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건 상관없어요. 아무튼 중국이 저렇게 인지하는 것을 우리는 알았어야 되는데 몰랐었고요. 사드에 대한 경고는 당장 나온 게 아닙니다. 저게 이제 2010년에 문정인 특별보좌관이 쓴 중국의 내일을 묻다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저기에 보면 마지막 절에 써 있죠. 한중 우호의 마지노선이다. 사드가 MD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우정의 마지노선을 우리는 통과하고 그걸 무너뜨린 거예요.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인지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인지했냐면 이게 인민일보가 사드가 2017년 2월 28일 정도에 성주 골프장에 결정됩니다. 그때 인민일보가 썼던 용어예요. 사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고 중국 전략 안전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다. 자, 이런 용어가요. 전략 안전 이익이란 유사를 바이두라고 하는 데서 검색해 보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는 나왔던 용어가 2003년에 전략 문화와 안전 이익, 그다음에 신세기 국가 안전 이익과 안전 아래에서의 군사 전략, 뭐 중국은 중앙아시아에 있어서 안전 이익 분석 이런 용어가 나왔지 중국 전략 안전 이익이라는 단어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밑에 한번 보십시오. 중국. 자기 나라가 제일 중요한 나라 아닙니까? 전략. 전술도 아니고 전략입니다.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요?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이 모든 용어를 포함할 만큼 걔네들은 굉장히 엄중하게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드가 서울대 이제 제가 존경하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중국학자 중에 한 명이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조용남 교수가 한 말이에요. 그때 등소평 책 3권짜리 낸 다음에 한겨레 인터뷰에서 했던 말입니다. 제일 아래를 보시면 사드 철회 문제는 시진핑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당의 결정이라는 얘기다. 중국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당이죠. 군대도 아래에 있고 행정부도 아래에 있습니다. 국무원은. 당이 제일 중요한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진핑도 풀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사실상. 그리고 제가 편집장을 맡았던 차이나 리뷰의 복단대 여기는 이제 중국에서 인문에서는 2, 3위권 가는 상하이에 있는 대학입니다. 여기에 사드는 중국의 등에 칼을 꽂는 것. 이 단어가 기분 나쁘지만 제가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이건 저희 잡지는 산동성 정부가 만드는 잡지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박근혜 농단 문제가 있었을 텐데 그거는 실이라고 하니까 제가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중국이 어떻게 인지하는 거 우리나라 사람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싫었던 거고 사드가 도입되자마자 방송계에서의 모든 한국 것들은 다 퇴출됐고 지금도 전형이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드에 대한 피해, 관광, 문화 이런 것들 하면 수십조가 아니면 100조는 넘을 겁니다. 앞으로의 잠재적인 것까지. 자, 근데 사드를 결정하는 게 어떤 문제죠? 우리의 문제죠. 그거 우리 자존 문제예요. 그거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드로 인해서 이런 내용이 온다는 걸 여러분들 인지하고 계셨나요? 지금까지 3년
돼가는데 이 정도까지라고 생각 안 하셨죠. 우리 언론이고 정부고 다 이 진실들을 말해주지 않고 나서 나중에 당하고 나니까 우리가 지금 당한 겁니다. 사드로 인해서 현대기차 중국 내 실적이에요. 사드 도입되자마자 저렇게 갈라졌습니다. 사드가 영향이 커요. 물론 현대차가 그 화석연료차를 못 버리고 전기차를 안 들어온 바람에 늦어지기도 했지만 밑에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드 이후에 그 중국에서의 한국 기업들은 거의 그 말살됐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경제가 의외로 괜찮았죠. 2년 동안.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반도체를 중국이 미친 듯이 샀습니다. 중국의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중국의 IT 혁명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위기가 오고 있죠. 이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자주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중국을 알고 있고 지금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징후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 요즘에 지금 뭐가 있죠? 미중 무역전쟁이 있죠.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미중 무역전쟁에서 먼저 말하면, 미중 무역전쟁에 지금 중국이 국제적으로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한국을 적으로 두면 좋을까요? 친구로 두면 좋을까요? 친구로 두어야 될 아주 명백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이거는 전략적인 측면이에요. 과거에는 한국 정도는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이 흐름이라고 하면 전략적인 선택을 했을 때 한국을 다시 자기 우군으로 들이냐 안 들이냐는 중국한테 미래 싸움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령 한 예로 지금 지금 그 미중 무역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통신입니다. 5G. 5G는 하웨이와 미국의 싸움이죠. 근데 5G 기술에 관해서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중국이 약 33% 정도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한국이 약 25% 2위입니다. 그 뒤는 핀란드, 미국들이 한 5위 정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한국이 중국 쪽에 들어간다면 이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한국이 뒤에 세력들을 묶고 중국을 떨어뜨린다면 지금은 중국이 한 1년 앞서, 그 하웨이의 기술이 한 1년 반 이상 앞서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근데 우리가 동맹하면 뒤는 잘못하면 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수 언론들이 전부 다 하웨이 쓰지 말라는 식의 어떤 논조가 나오는 것도 그 분석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해야 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우리한테 다행히 찾아온 기회이기도 합니다. 위기 속에 찾아온. 그 위기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국민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수가 생겼구나. 외통수에 가까웠는데 지금 잘하면 멍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장군을 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확하게 미중 무역 전쟁에서 이해해야 될 게 미국은 이번에 하는 것은 미국이 이제 중국에 한 5천억 달러 정도, 중국이 미국에 5천억 정도 수출하고 역으로 미국은 중국한테 한 1,500억 달러 정도 수출합니다. 근데 이거 무역 전쟁이라고 읽으시는데 이건 결국 무역 전쟁은 아닙니다. 결국은 이 전쟁을 이해할 때 너무 해프닝스러운 게 있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지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중국은 세계 최대의 개방국가로 나가고 있고요. 미국은 세계 최대의 폐쇄국가로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자기들이 말하잖아요. 왜 5G를 남한테 쓰지 말라고 하나. 5G의 5G를 쓰면 정보가 도용당할 거라는 생각으로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과학기술을 막아내는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해봤거든요. 구글이나 세계 모든 정보만들을 CIA에서 다 감시해봐서 해본 추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가장 백본인 5G 통신망을 줘버리면 자기들이 했던 것처럼 결국 중국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한 것에 지금 사활을 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단순한 무역전쟁이 아니라 미래사회 군사, 정보, 모든 전쟁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중국이 시진핑 정부 들어와서 가장 세게 내세운 게 1대1례죠. 1대1로는 뭐냐면, 우리가 쓸 때는 별로 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전에는 중국의 모든 무역 대정책이 한국, 일본 넘어 미국으로 갔어요. 시장이 컸으니까. 근데 1대1로는 육상과 해상으로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유럽, 러시아, 스탄 국가들, 아프리카, 인도를 연결하는 라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언론에서는 이거를 많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제가 재작년에 경기도랑 같이 철도로만
평택에서 출발해서 연운강에 도착해서 나중에 포르투갈에서 비행기로 나올 때까지 35일 동안 했는데 이미 1대1로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많은 구간들이 개통이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언론들은 저거 안 됐으면 하는 바람에 막 갈등 요소만 많이 부각하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 사이에 뭐 중국 신장 카스와 과다르항 간에 거의 그 길도 다 연결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밑에 쪽 싱가포르 쪽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갑니다.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변화예요. 그 변화를 읽지 못하면 우리는 미래가 없는 겁니다. 1대1로가 본격화되면 한국은 북한하고 연결해서 한국이 그 북한과 연결돼서 중국과 연결된다면 우리가 시작점이 되면서 끝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북한이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1대1로의 소외국가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미래가 없는 거죠. 중국 무역 전쟁의 기초 중에 보시면 화폐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축통화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실 분도 있을 텐데, 이 중국이 지금 가장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화폐, 기축통화의 달러를 무력화시키고 가능하면 자기들이 뭔가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위안화 국제화가 안 됐죠, 지금까지.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그런 게 있죠. 가령 중국의 지금 결제가 95%가 뭐로 됩니까? 알리페이, 위챗페이, 사이버페이로 됩니다. 중국은 그런 그 페이의 국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국 안에 그거는 시진핑의 의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돈이 돌아간 걸 보면 거기서 돈이 나오죠. 그러면 그 알리바바와 탄센트의 서버만 보면 모든 중국 경제를 분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화폐 전쟁도 굉장히 결국 이면에 있는 거죠. 자, 중국이 지금 외환 보유고가 떨어졌죠. 4조 달러 정도 갔다가 지금 떨어져서 3조 정도 됩니다. 근데 3조 달러의 진정한 가치가 뭘까요? 중국이 저 4조 달러를 사기 위해서 자기들 자원 쓰고 오염하고 인력 써서 4조 달러를 번 거예요. 축적해 놓은 겁니다. 근데 100달러짜리 가치가 100달러짜리 찍는데 얼마 든 줄 아세요? 0.9센트 듭니다. 1100분의 1이면 지금 중국은 1100분의 1로 물건을 샀던 거예요. 그러니까 3조 달러를 진짜로 원가를 해보면 27억 달러입니다. 중국은 그걸 깨고 싶은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미국은 이걸 공짜로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2차 대전에서의 어떤 자유국가의 선봉이 됐고, 아무튼 세계 경찰국가, 군사국가가 되면서 얻은 지위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중국은 가능하면 극복하려고 할 것이고, 미국은 지키려고 할 겁니다. 이 싸움이 이제 본격화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군사는 이미 저는 누가 누구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약 800기 정도의 원자탄과 수소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펑 28같이 바로 미국에 날릴 수 있는 완벽한 ICBM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투기도 미국이 F-35를 지금 좀 헤매고 있는데 중국도 젠31, 전략적으로는 젠31도 앞서 있습니다. 아직 완벽한 젠22 지금 완벽하게 정착이 돼 있는데 31을 가지고 있다는 거. 결국은 군사에서는 이제 극단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서로 끝내자고 하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은 밖에서는 뭡니까? 경제 대결, 기술 대결, 실력 대결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때 과연 미국이 지금 중국을 극복할 수 있을지. 실제로는 좀 모르겠죠. 이 싸움의 한 예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핸드폰이나 모든 것에 들어있는 게 뭐죠? 자동차에 들어있는 게 GPS입니다. 미국의 위성 관제 시스템이죠. 저거에 있으면 저게 있어야지만이 ICBM도 날아가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도 똑같은 걸 갖춰놨어요. 베이토라고 하는. 결국은 미래 싸움에서는 모든 걸 자기들도 가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아까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글을 알고 있으면 세계 빅데이터, 조창환이 지금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다 압니다. CIA에서는. 물론 관심이 없으니까 보지 않겠죠. 왜냐하면 제 GPS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왜 모를 겁니까? 제 핸드폰이 어디서 켜고 어디서 나가는지 다 아는 거예요. 저는 중국에 99년에 가서 제가 중국 정보당국한테 한 번도 벗어났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교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교수님이 답사를 가시면 저 사람들은 무슨 목적으로 와서 움직이는 거 다 합니다. 지금 최근에는 10개 지문도 다 찍어야 되는데 그런 전쟁인 겁니다. 대신에 중국은 바이두라고 하는 검색 포탈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은 자기네들만의 정보만을 가지고 싶어요. 나만 가지고 있는 그런 싸움이 이제 진행된다는 거죠.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뭐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여러 가지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거예요.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알기로는 미국이 세계 어떻든 뭐 GDP에서는 비슷하지만 그런 엄청 중요한 국가였잖아요. 근데 향후에 싸움에서의 결론은 어떻게 날 것인가? 우리도 그냥 싸움에 지는 쪽에 걸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키워드 중에 하나를 좀 잘 봐야 되는 게 4차 산업혁명의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저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개발 단계인데, 중국의 그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미국은 개인의 정보를 쓰려면 어떻습니까? 다 허가 맡아야 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료 빅데이터 쓰려면 전부 다 맡아야 되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그 데이터들이 미래에는 데이터가 재산인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죠. 그 데이터를 정부의 필요로 하면 마음대로 갖다 씁니다. 물론 뭐 미국도 실제로 많이 갖다 쓰겠죠. 근데 한국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건들이 지금까지의 그 5G 싸움에서 굉장히 중국이 앞서가게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런데 이게 보시면 제가 중국 제조 2025, 그러니까 중국 제조 2025라는 단어는 최근에 이제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공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제조 2025입니다. 저게 뭐냐면 한 10년 전에 그때 원자바오가 앞으로의 중국의 제조업의 기술들을 미국을 넘어서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서 한 게 중국 제조 2025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기술을 앞서가게 하는 거예요. 미래 산업들에서.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신에너지, 첨단 선박, 신재생 에너지, 산업용 로봇, 그다음에 첨단 의료기기, 농업기계 방면, 반도체 칩, 뭐 우주 항공우주 쪽. 이 분야에서 중국이 세계로 앞서가겠다고 하는 그 방향이에요. 근데 중국은 하겠다면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분야가 앞선다면 미래의 경쟁력은 중국이 갖는 게 선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가장 위험한 나라에 들어가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저 분야는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중국에서 보기 힘들었던 거 몇 가지 있습니다. VHS 방식 테이프. 우리는 어렸을 때 많이 봤지만 중국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부 다 모든 콘텐츠를 스트리밍으로 봅니다. IPTV나 이런 걸로. 신용카드, 비자가 엄청난 돈을 써가면서 마케팅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지만 정착 안 하고 바로 사이버페이 시대로 가버린 거고요. 내비게이션은 몇 자동차에 달렸지만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핸드폰. 중국의 중국 이통의 가입자가 11억 정도 되니까 뭐 사실은 그 핸드폰하고 연통가 두 가지만 있으면 완벽하게 장악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비게이션 없이 통과해버렸어요. 이렇게 지나갔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재작년 6월 달에 네이버에 썼던 기사인데 그게 톱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벌써 제가 4차 산업혁명 우리는 중국을 이길 것인가 한데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은 세계 어느 나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중국을 쫓아가기 어렵습니다. 이미 기술적으로. 제가 이제 이뿐만 아니라 실제로 중국이 얼마나 인프라에서 무서운가를 제가 설명을 몇 가지 드릴게요. 중국이 고속철도를 만든 것은 2008년입니다. 베이징 올림픽 때 베이징하고 텐진 사이에 고속철도를 오픈했어요. 제가 텐진에 살았으니까 아니군요. 제가 그때는 베이징에 살았군요. 근데 불과 10년 만이죠. 10년이 올해가 2009년이니까 10년 넘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작년 기록이니까 한 8년 만에 22,000km의 고속철도를 깔았습니다. 이거는 KTX처럼 새로운 교각을 세워서 새로운 철도를 까는 거예요. 근데 그때 벌써 세계 고속철도에 KTX 다 포함해서 60%를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은 더 올라갔어요. 한 65%일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의 건설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빠르니까. 고속도로도 13만 킬로로 세계 최대고요. 전철도 도시화에 보여준 전철도 1위, 광케이블도 1위. 제일 무서운 건 10대 물동항 중에서 7곳이 중국이라는 겁니다. 1등이 지금 상하이 양산항, 2등이 심천, 닝보, 그 다음에 이제 4등이 싱가포르일 거고 5등이 이제 텐진항 이렇게 하면서 세계 7곳의 물자가 중국이란 거예요. 그 다음에 모바일 결제 금액도
208조 이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3경 6천억 정도 됩니다. 3경이라는 금액이 좀 생각이 되세요? 저게 그 GDP 한 3배 정도 되는데 이미 뭐 다 미국은 폐의의 국가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주에 오는 빛과 신호를 면밀하게 읽어낸 천안, 하늘의 눈이라고 하는 단파 망원경을 세계 최대입니다. 직경이 500m고 347m인 그 프레이토르크의 RA15보다 성능은 7배가량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신호를 제일 잘 읽는다는 거예요, 얘가. 그 다음에 천궁이라고 하는 서유기에 나오는 천궁이라는 이름의 우주정거장. 2025년 되면 ISS가 하는 우주정거장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 대신에 2026년에는 중국의 우주정거장이 완성돼요. 그때 중국이 우주기술에서 과연 뒤질 것인가. 최근에도 달 뒷면에 중국이 착륙하면서 보여줬지만 그런 거. 셔네이 타이브라이트라는 것은 슈퍼컴입니다. 세계 100대 슈퍼컴 중에서 약 25 정도를 중국이 가지고 있고 미국이 한 15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묵자호. 묵자는 뭐 겸해와 비공을 내세운 철학자인데 중국의 과학의 시조가 묵자입니다. 그래서 묵자호라고 하는 것은 세계 최초의 양자위성이에요. 기존의 통신 방식이 아닌 양자역학을 이용한 통신하는 겁니다. 양자역학 통신은 중간에서 가로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중국은 자기들만의 신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신호는 자기들이 다 캐치할 수 있고 저렇게 가버린 나라가 중국이라는 겁니다. 1대1로는 제가 이제 지난해 다녀왔던 건데 뭐 주의해서 볼 것은 기존에는 우리가 저런 여름에 8월에 설산 보려면 티베트 칭장철도를 타야 됐죠. 지금은 여러분들 실크로드 답사 가다가 저 설산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기존의 실크로드를 가면 란저우에서 하서주랑이라고 하는 밑으로 낮은 그 사막 길을 따라갔었습니다. 그 우웨이나 거쳐서 가역간 쪽으로 갔는데 지금은 얘들이 필요하니까 신익이라고 하는 칭하이성 직접철도에서 그 가역간 만리장성의 서쪽 기신 가역간으로 철로를 내버렸어요. 그 높이가 4,000m 정도 됩니다. 철로. 그러니까 저기 약하지만 이미 눈이 보일 정도입니다. 여름에 제가 8월에 갔으니까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호르거스라고 하는 우즈베키스탄과 변경 지역에 1조 정도를 투자해서 무역군을 만들었습니다. 사드 때 다른 데는 전부 다 한국 화장품이 못 갔지만 여기는 갔습니다. 개혁 개방의 어떤 지역으로 만들어놨던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이 여기 와서 다 물건 사고 거래합니다. 그런 지역 등 저런 것들이 우리한테 기회기도 했었죠. 여러 가지. 근데 잘 몰랐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저는 중국의 인건비가 올라가면 좀 이길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중국은 더 무섭습니다. 자, 상하이 양산항은 지금 4기가 완공이 됐어요. 부두공사. 근데 4기를 움직이는 전체 인원이 몇 명이냐 하면 저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입니다. 사람이라고는. 우리나라 부산항에 아마 최소한 한 2만 명이, 2, 3만 명이 해야 될 거를 8, 9명이 합니다. 저 로봇 옆에 있는 트럭들도 다 로봇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배가 오면 하는 기중기들도 전부 다 로봇으로 움직입니다. 통제 인원 10명이 전부 다 하는 거고요. 세계 최대 컨테이너 약 2만 TEU짜리 컨테이너 2만 개 싣겨온 것을 기존에 하역하면 최소한 2, 3일 걸리던 걸 9시간이면 다 처리합니다. 그러면 인건비도 이제는 자기들이 잘 필요에 따라서 안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경쟁을 가진 나라가 중국이 돼버린 겁니다. 모든 도시들을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화 되는 건데 여기 옆에는 항주, 알리바바가 주관하는 항주의 시티 브레인이라고 하는 스마트 시티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모든 것들을 도시를 스마트화 시키는 거예요. 그 속도가 이제 중국의 항주는 옛날 도시를 스마트화 시키는 거고 반대로 슝안이라고 하는 베이징에서 100km 정도 멀어 있는 거기는 아예 새로운 도시를 스마트 도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란 거고요. 중국에서 지금 시판하고 있는 비아디의 전기차입니다. 30분 충전으로 약 360km 정도 가고요.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보조금 받으면 1,000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스포티지 정도의 전기차를 1,000만 원으로 살 수 있다. 뭐 저런 시대가 오는데 중국에서 우리나라 차들이 쉽게 경쟁하겠습니까? 저런 변화들을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럼 우리는 과연 중국을 상대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 것인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는 꿈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저는 그 장덕진이라고 하는 분을 한번 소개할게요. 장덕진 그 장관은 농림부 장관도 하셨습니다. 근데
1934년생이고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좀 쓸쓸하게 돌아가셨죠. 근데 이분이 했던 게 뭐냐면 저기 삼강평원이라고 하는 곳에, 그러니까 흑룡강성 쪽에 있는 그 지역으로는 이제 그 부금시죠. 거기에 그 삼강, 뭐 흑룡강이나 얼도스강이나 몇 가지 이제 세 개 강이 합친 곳인데 여기에 1억 1천만 평 정도를 황무지를 개간하는 사업을 주관해서 하셨습니다. 돈도 얼마 안 들었어요. 약 230억 정도면 이 법인의 절반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덕진 장관이 우리의 미래는 여기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깨졌습니다. 너무 슬픈 것 중에 하나가 IMF 때 원래 정부가 이 돈들을 좀 되파짓 해주기로 했었는데, 물론 IMF 때문에 우리가 워낙 처지가 안 좋았겠지만 결국은 정부가 보조를 안 하면서 장 장관도 이 사업을 포기하시고 결국은 좀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이런 꿈을 가지셨던 분들, 이런 꿈들이 성공만 했었으면 우리는 정말 농업국가의 미래는 찾을 수 있었던 거죠. 실제로 이 흑룡강성에나 이런 지역에 기존에는 논농사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1850년대 대기근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이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벼농사를 하고 이 지역에서 나오는 쌀이 가장 중국에서 좋습니다. 향수임이나 이런 쌀들은 비교가 안 되는데, 그리고 왜 흑룡강성인 줄 아세요? 위에서 보면 검은 용처럼 보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그만큼 비옥한 땅이에요. 과거에부터. 그래서 이 땅에 저 프로젝트가 성공했다면 저는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미래 먹거리였는데 왜 이렇게 운이 없어가지고 했냐. 근데 지금이 끝난 게 아니겠죠. 앞으로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런 꿈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중국에 1420, 이건 2017년 통계입니다. 1427억 달러 수출하고 979억 달러 수입했습니다. 약 무역 흑자가 뭐 400억 정도가 넘죠. 480억인가 되는데 저렇게 우리가 묻은 흑자를 중국에서 해왔던 거예요. 미국은 역시 흑자지만 한 180억 정도를 흑자를 보는 거고, 일본은 수출에 있어서는 5위입니다. 베트남보다 못한. 홍콩, 베트남보다 못한.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홍콩은 어느 나라인가요? 중국입니다. 일국 양제일 뿐이지 명확하게 중국입니다. 중화권이 저렇게 커버했다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국가별 수출이 지난해 수출 같은 경우는 26.8% 중국한테 했습니다. 미국한테 12% 했고 베트남한테 8% 했습니다. 그러면 중국, 홍콩 합쳐보시고 베트남도 화교권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분량을 중국한테 수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위험한가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제가 2008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2009년인가 삼성경제연구 세리오 그냥 포럼에 그때 뭘 하나 만들었냐면 중국 집중 분산을 위한 포트폴리오 전략이라고 하는 공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수출이 한 20% 정도였어요. 그때도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중국에만 아니라 베트남이나 인도를 향한 전략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렇게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좀 더 성실하게 못했지만 지금도 중요한 문제인데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26.8%는 반도체 때문에 올라갔던 거고, 원칙으로 하면 아마 낮았을 때는 재작년에는 한 25%밖에 안 됐었습니다. 비중이. 이제 그런데 반도체 때문에 올라갔는데 아마 내년에는 좀 더 떨어지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대중국 수출 증가율입니다. 2009년에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안 좋았죠. 근데 2010년에는 역현상으로 기회가 생겨서 약 35%까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부터가 정상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992년 수교 이래 매년 15% 정도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2011년이 정상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2012년에 갑자기 0%가 됐다가 8%가 됐다가 마이너스로 흘렀다가 마이너스 계속 가죠. 2016년은 마이너스 9.3%까지 떨어졌습니다. 수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저게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근데 사드가 있었던 2017년에 14%가 갑자기 올랐습니다. 이게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딱 하나입니다. 반도체. 반도체를 미친 듯이 수출했어요. 중국이 수입했어요. 삼성과 SK가 여기서 했던 겁니다. 근데 굉장히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게 마이너스
14%가 아니라 마이너스 15% 가버렸다, 한국에. 우리나라 무역 흑자가 적자가 얼마 됐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하늘이 도와준 겁니다. 근데 이제 하늘이 계속 도와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최근에 반도체 D램 단가 절반으로 떨어지고 수출량도 줄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캐치해내야 한다는 거죠. 자, 그 세계적인 투자자죠. 뭐 조지 소로스를 더불어서 그 짐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 안 됐습니다. 올 2월 26일자에 저도 글을 쓰는 시사저널에 저런 말을 했습니다. 한반도의 블루오션은 관광과 농업. 이 말을 좀 감이 안 오시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일도 사실 우리나라 서남에 그 전에 했던 일은 새만금에서 했다면 지금은 제가 솔라시도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저 말에 100% 공감을 합니다. 제조업에서 우리가 중국한테 팔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앞으로? 반도체는 제가 말씀한 중국도 이제 자체적으로 많이 작업하고 있고 자동차 팔 수 있을까요? 없죠. 철강? 뭐 그건 뭐 뻔할 겁니다. 원가도 뻔하고요. 그 다음에 화학제품. 그것도 약간 기회가 있지만 중국이 어지간한 건 다 대체를 할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수출했던 것 뭐 수출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대안으로 미국을 찾을 수 있을까요? 미국은 트럼프가 오지 말라고 난리잖아요. 수출하지 말라고. 그 답이 없는 겁니다. 근데 저분 짐 로저스라고 하는 저분이 소로스보다는 안 용하지만 굉장히 통찰력 있는 투자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천안문 사태 일으키고 등 돌릴 때 이 사람만 중국에 투자하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중국의 어떤 흐름과 미래를 보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그래서 좀 주의 들어볼 필요가 있죠.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설명을 더 해가겠습니다. 이분의 말이 농담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 저는 포스트 사드 시대, 지금은 끝나지 않았지만 사드 이후의 시대를 이렇게 봅니다. 이제 뭐 정치와 이쪽은 외교는 베이징이 하겠지만 경제나 문화교류 쪽은 산동이 해라. 중국이 이제 한국을 자기네 한성보다 낮게 봅니다. 자, 산동은 우리나라랑 가깝죠. 문화적으로 가깝고요. 산동을 그냥 간단하게 우리나라 도로 이해하시는 않을 거 아닙니다. 않을 겁니다. 인구 1억입니다. 딱 1억 지금 100만이에요. GDP 한국의 5분의 4를 넘었습니다. 중국은 산동은 매년 6, 7% 성장하니까 3, 4년 후에는 한국을 넘어섭니다. GDP로만. 국가총산만. 그 다음에 영린은 건드리지 마라. 이 사드가 영린 중에 하나였죠. 중국이 제일 싫어하면서 사실 우리한테 별로 도움도 안 되는 영린이었습니다. 결국은 또 그러면서 중국의 성장에 따른 미래 먹거리를 대비하는 거고요. 밑에 말이 중요합니다. 급변하는 한중 관계에 대한 대응인데 97년 IMF 때 우리는 중국이 지렛대가 되어서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기업들 중국 가서 적은 인건비와 시장을 바라보면서 삼성이든 LG든 현대든 굉장히 중국이 큰 역할을 해줬어요. 근데 다가오는 시대는 중국은 하이에나가 될 겁니다. 우리 마지막 남은 뼈에 있는 살까지 발라먹는 하이안으로 돌변할 거예요. 그거는 세상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없는 나라한테 힘이 없는 존재를 누가 인도적으로 봅니까? 역사에서도 그렇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않아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또 홍콩이나 마카오 같은 어떤 뭐 이런 건 좀 하고 그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중국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제가 그 금호 타이어 사태 때 그 광주 장보고 포럼에 강의를 간 적이 있어요. 딱 내리니까 광주 송정로가 앞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우리 기업을 중국에 팔지 마세요.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근데 제가 우리 그 지역의 CEO들 모임에 가서 제가 딱 그 말했습니다. 사장님들, 지금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 청도 기업인데 청도의 기업이 지금은 우리한테 1조를 제시하지만 6개월 후면 아마 5천억으로 떨어질 겁니다. 지금 팔고 안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금호 타이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중국 전문가를 만나서 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금호 타이어에서 중국 기업이지만 지분은 중국이 가장 많지만 금호가 한국에 있으면 한국 기업인 거예요. 그 기업에서 세계로 나가는 그 브랜드를 이용해서 수출할 수 있는 기지가 된다면 지금 중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못 나가는데 만약에 한국에 있는 금호 타이에서 생산해서 미국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기지로 활용한다면
당신들 우리 금호의 미래는 있습니다. 전라도 기업의 미래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 기업이라고 싫어하고 마냥 안 한다고 그러면 뭐 가격 떨어져서 5천 원에 팔았잖아요. 그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을 냉철하게 보고 그 다음을 답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중국에 변하는데 저희 중국 가시면 유학해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저희가 그 2000년에 중국에서 있으면 헤이처라는 걸 이용합니다. 헤이처는 옆에 거무륵자죠. 중국은 택시와 우리나라에서 나라시라고 하는 헤이처가 같이 공존합니다. 아주 사이좋게 살아요. 참 이상하죠. 우리는 지금 어려운데.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유학하다 보면 사업도 하다 보면 그냥 헤이처 하나를 대놓고 씁니다. 이 사람들 한 번 다니면 12안 정도 받을 정도 이렇게 하는데 12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700원 정도 되죠. 그때 이 헤이처 기사들은 공이 다 베이징 사람들입니다. 아닌 사람도 가끔 있지만 북경 사람들이 자기 차 사가지고 나라시 택시 하면서 그냥 돈 벌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북경 사람이니까 보통 다 집 두세 채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돈이 어떻게 해서 아파트를 두세 채를 가지고 있냐? 간단합니다. 그때 베이징 아파트는 한 1억 정도 갔어요. 근데 은행에서 90% 이상 융자해 줍니다. 95%까지 해줍니다. 그러면 아파트 한 채 사는데 얼마죠? 90% 융자해 주면 1,000만 원이면 아파트 산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채 사는데 3천만 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 채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아파트가 한 채당 얼마인가요? 15억까지 올랐어요. 20억까지 올랐습니다. 아파트 세 채 쓰면 자산이 45억이 된 거예요. 그때 저희 그냥 나라시 택시 하던 사람들이 베이징에 그냥 제가 가서 그냥 웃고 그냥 놀던 사람들이 자 45억 자산가가 됐는데 제가 살던 아파트입니다. 오저우 강두라고 베이징 한국국제학교 뒤에 있는 아파트인데 2004년에 스퀘어미터당 5,000원 이하 하던 게 지난해 1월에 올 1월이군요. 78,000원까지 올랐습니다. 몇 배가 오른 거죠? 아무튼 뭐 15배 이상 오른 거죠. 15배. 그러니까 34평짜리가 평당 4,400만 원입니다. 우리 강남 아파트 못지 않죠. 15억 상당 가는 거예요. 제가 살던 아파트입니다. 아주 고급도 아닙니다. 상하이에는 뭐 100억, 200억짜리도 많고요. 베이징도 조양공원이라고 해서 좀 살리툰이나 조양공원에 가면 이것보다 두세 배 더 비쌉니다. 45, 50, 100억짜리 많습니다. 저 정도인데 이렇게 올랐다. 자,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그러면 자, 베이징에 사는 왕스프, 제가 친한 기사가 왕기사인데 왕스프의 소비 능력 자산 45억이에요. 월에 1,700원 정도 받습니다. 세채하면 하나로 약 35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어요. 근데 애들도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 딸 하나밖에 없잖아요. 중국에 도시의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퀄리티는 어떨까요? 중국산 먹고 싶을까요? 중국산은 중국에서도 중국산입니다. 물론 뭐 워낙 퀄리티가 다르지만. 자, 그 변화들을 읽으라는 거죠. 과거에 위에 있는 것은 옛날에 인민 그 마트라면 아래는 지금은 다 까르푸나 뭐 이마트는 철수했지만 저런 마트 가서 삽니다. 최고급 그런 단지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유 자국산 안 믿습니다. 잘. 그래서 홍콩이나 일본 거 우리나라 거 먹고요. 약도 가능하면 비싼 거 외국에서 찾고 식재료도 이제는 되는 거고 여행도 뭐 외국 여행은 뭐 어려운 게 아닌 게 됐죠. 지금은 뭐 1억 5천 정도가 해외를 나가니까요. 이건 항주에 있는 허츠팡이라는 건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마인입니다. 걔를 들고 있는 친구가 마인인데 마인이 만든 허마셴성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굉장히 고급화되어 있는 편의점이에요. 저 가가지고 크랩을 내가 QR코드로 찍어놓고 결제하고 나면 다 장본 것들이 내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우리 집 마당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허마팡이라고 그래서 이 허마셴성이 옆에 있는 아파트는 더 비쌉니다. 10% 정도. 저런 어떤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중국의 변화. 중국의 중산층 변화입니다. 2015년에 약 1억 명이었다면 2030년이면 5억에 가깝게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학력도 다 있습니다. 중국도 학력 인프레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대상이 옆에 있다는 거예요. 자, 크루즈 같은 경우도 지금은 사드로 제로입니다. 근데 2018년에 지난해 중국 크루즈가 약 570만 명이었고 세계의 약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23% 정도를 차지합니다. 계속 증가세예요. 한국의 못 정박함에도 불구하고 증가세였습니다. 근데 중국 상하이, 텐진, 하이난이나 샤먼, 심천, 뭐 칭다오
이런 지역에 어마어마한 크루즈를 만들고 있어요. 사드가 풀릴 수 있습니다. 사드 하기 전에는 크루즈로 우리나라에 찾는 중국 관광객이 약 300만 명이었어요. 그 중에 200만 명이 제주도를 찾습니다. 제주에가 난리가 났죠. 부두가 들어오고, 뭐, 배가 한 3, 4천 명씩 내리니까. 사드가 풀릴 거라고 저는 어쩌서 기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중국 크루즈 여행량이 2030년이면 3천만으로 늘어납니다. 비행기는 바로 런던으로 가지만 크루즈는 위에서 대련이나 큰 항구로 보면 대련, 텐진, 칭다오, 상하이에서는 배를 타면 하루 만에 올 수 있는 곳이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품이 그게 안 되니까 한국을 못 내리니까 하룻밤을 더 지나간 다음에 일본의 요코하마나 이런 항구에 내려요. 근데 그 상품이 가치가 없겠죠. 가장 좋은 상품은 하루 만에 와서 한국에서 내려서 한국을 여행하고 또 배를 타고 일본 가는 게 가장 좋은 상품 구성입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인천도 21만 톤, 25만 톤짜리 크루즈 부두가 만들었지만 크루즈 관광객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관련한 수없이 많은 산업들이 가능하겠죠. 크루즈뿐만이 아니죠, 당연히. 비행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분명히 기존에 우리나라가 수출했던 것은 반도체, 철강, 자동차 이런 거였습니다. 화학제품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이 제품들은 미래가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제조업이 없는 나라의 미래는 없기 때문에 제조업은 계속 경쟁할 수 있는 것들은 경쟁해 나가야겠지만 반면에 미래에 팔 수 있는 것은 BTS 같은 문화 콘텐츠, 그 다음에 고품질의 농축수산물, 관광 이거는 분명히 시장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제가 아까 짐 소로스가 그 말을 했잖아요. 한반도의 블루오션은 관광과 좀 재밌는 분석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김정은이 북한을 방문했죠. 그때 방문했던 데가 어디냐면 동인당입니다. 동인당은 중국의 가장 유명한 제약회사입니다. 저도 이제 우황청심하는 가능하면 동인당걸 사옵니다. 여러분들 혹시 패키지 여행 가면 동인당에 들리시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전혀 의미 없는 일입니다. 거기서 이제 진단받고 막 하는데 약값도 비싸고 거의 스테로이드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진단은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약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죠, 빨리.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속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그 동인당은 중국 최대 이제 텐슬이나 몇 개 더불어서 가장 큰 생약을 만들어내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김정은이 왜 동인당에 갔을까? 올해 1월 10일 날 방문했던 내용입니다. 가서 보는 건데 또 김정은의 신년사에 보면 살림을 복구하자. 뭐 중국이 워낙 북한이 워낙 많이 벌목하면서 살림이 안 좋죠. 그 다음에 또 그러면서 하는 게 제약공장 현대화나 약제자원 개발들이 들어갔습니다. 북한이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미래의 먹거리라고 생각하는 거. 힘든 상황에서. 왜 이게 가치가 있냐면 중국에서 생산하는 약이나 식재료를 얼마나 신뢰할까. 이게 제가 지도를 보여준 것은 중국은 서구 동조죠. 우리나라는 반대입니다. 서쪽은 높고 동쪽은 낮습니다. 근데 동쪽은 전부 다 어때요? 평평하죠. 평평하다는 것은 물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이 흘러가지 않는 곳은 기운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량이나 약재도 기운들이 그렇게 있진 않아요. 그 기운이란 말들을 좀 안 믿을 텐데 중국이 우리나라 인삼을 가져가서 재배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산동성에서나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합니다. 근데 아직 못 따라옵니다. 그거는 땅이 달라요. 기운이 다르기 때문에. 한반도는 굉장히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어요. 자, 그리고 중국이란 나라가 경제학지 20%가 이미 상당히 심각한 오염 상태입니다. 중국이 어떻든 그렇게 평평한 땅이고 흘러가지 않은 나라인데 거기에다가 굉장히 빠른 산업화들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경쟁지 20% 정도가 심각한 오염 상태고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죠. 왜 근데 고려인삼이 유명할까요? 과거 때부터. 그리고 이게 이제 랑야에 가면 산동성 랑야에 가면 있는 건데 여기 보면 있잖아요. 삼신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는 진시황이 불로장생력을 구하러 보내죠. 그러면 저기 곤륜산도 있고 저기 인도도 있는데 왜
진시황이 한국으로 넘어와서 방호산, 방장산이나 영주산, 복례산, 그러니까 지리산, 한라산, 금강산을 가서 이 삼신산이라 갖고 여기에서 신약이 난다고 했을까요? 그만큼 한국이 기운이 좋은 것이고 중국 사람들 머리에 그냥 주입하지 않아도 한국산은 굉장히 괜찮은 거라는 게 머리 안에 잠재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도 중국을 김 교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중국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제가 중국의 성 중에서 안 다녀본 성은 없고 어지간한 도시는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가령 뭐 예를 들어서 아마 여러분들은 가본 분이 없는데 중국 혁명의 성지 진강산, 정강산을 저는 3번 갔습니다. 뭐 다큐를 만들기 위해서도 가고 여행을 위해서도 가고 그랬는데 제가 갔을 때 그래도 기운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호북선 선농지야. 선농지야는 안 가보셨을 거예요. 그 장강 크루즈를 하다 보면 그 밑에서 올라가면 좀 한 3시간 정도 올라가면 있는 지역인데 저기 지역이 굉장히 기운이 좋더라고요. 선농지야. 그 다음에 중국에서 인삼이 나는 몇 안 되는 지역 중에 하나가 동북 산삼이 나오는 것이죠. 동북 삼성. 백두산 쪽 이쪽은 사실 옛날에는 우리 땅이었기도 하지만 그쪽도 기운이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기운이 좋다고 하는 것은 밑에서 흘러가는 물을 떠서 먹을 수 있는 곳. 중국에 그런 데가 거의 없습니다. 뭐 중국에서 그냥 먹으면 죽죠. 어지간한 독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런 지역들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국이 그렇게 땅이 넓어도 우리랑 좀 우리나라에 오염되기 전에는 우리나라 어디에서라도 뭘 먹어도 아무 상관없었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땅이 잘 정화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과연 우리 한국이 중국 식품과 약재 생산 기지가 못 될 이유가 있을까요? 중국이 사기에는 한국 약재는 너무 비싸다. 저 오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자산가들이 많고 중산층이 커지다 보니까 굉장히 돈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오늘 기사도 나왔지만 중국의 과일값도 이제 엄청 올랐어요. 이제 한국하고 비슷했었습니다. 팔거리 좋은 괜찮은 제품이 한국산이라면 100%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하이엔드층이 소비층의 어떤 적전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고려 인삼의 나라지만 다른 약점도 생산할 수 있냐. 아니 인삼이 좋은데 다른 당귀니 뭔 약재가 나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전부 다 중국산 약재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기본적으로 다른 물가 썼었으니까. 근데 앞으로는 안 그러다는 거예요. 중국의 약재 시장에서 좋은 한국산들이 팔릴 수 있는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저도 시골 영광태생인데 우리 시골에 지금 그 중간에 농사 안 해가지고 10년, 20년 묵은 땅, 이미 농약 다 씻겨가고 굉장히 좋은 땅들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그 과정들을 다 스토리텔링을 기록하고, 그러니까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깨끗하게 10년 됐어요. 지금 농약 측정했는데 얼마 됐고, 그렇게 해서 오염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약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QR코드로 찍어보고 나서 이런 스토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허치방도 QR코드로 찍어보면 다 나오니까. 그런 약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국 사람이라면 그걸 사겠습니까? 중국에서 어떤 약재를 살까요? 저는 뭐 한국 약재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 시장이 있고 중국인들은 한국 약재에 대해서 알까? 당연히 압니다. 그런 충분히 뭐 대장금이나 이런 영화 드라마 통해서도 한국에 대해서 인식하고 같은 동양의학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식품도 나쁜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비싸서 못 먹었던 거예요. 근데 앞으로의 시대, 중국이 고급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을 때 충분히 우리한테는 시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관광도 마찬가지. 이거는 사드 이전에 그 관광객 추이입니다. 사드 이후로 400만으로 확 떨어져 버렸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 807만까지 왔었어요. 저는 당연히 사드가 없었으면 1000만, 그 다음에 2017년에 1000만을 넘었고 지금은 뭐 2000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광을 말하면서 중국 관광객이 오면 우리나라 사람은 굉장히 싫어하죠. 정말 바보 같은 겁니다. 돈 쓰러 온 사람들한테 왜 싫어를 합니까? 돈 쓰러 온 사람들한테 싫어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관광이 북유럽,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같은 나라들이 관광 국가 중에 하나죠. 최근에 네덜란드는 더 이상 관광 오지 말라고 선언도 합니다. 싱가포르도 비슷하죠. 만약에 그러니까 제주도가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중국 관광객이 그 사드 이전에는 한 350만까지 왔습니다.
근데 200만은 크루즈로 왔고 나머지는 육로로 많이 왔습니다. 만약에 중국 관객이 쓰레기 버리고 더럽고 그러면요, 저는 싱가포르처럼 체벌을 하고,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법도 만들 수 있는데 왜 도스로 온 사람을 욕합니까? 우리가 제도를 만들고 그게 엄격하게 적용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중국 관광이 더럽다고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나 욕하는 지역에 가고 싶을까요? 굳이 안 갑니다. 그걸 갈 이유도 없고, 다른 좋은 나라 많은데, 동남아도 많고 태국도 많은데. 그래서 지금은 한국이 호감도가 막 10위로 밀려났습니다. 물론 사드가 영향이 제일 컸지만 우리가 스스로 중국 관광에 대한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위험했다는 거죠. 위험하다는 거죠, 계속. 결국 앞으로도 사드에 준 가장 나쁜 영향 중에 이렇습니다. 이제 3년 동안 대장금을 보고 별그대를 보고 태양효를 보고 한국을 찾았던 송위교의 나라, 그 송승기의 나라였던 김수현의 나라는 한국을 찾았는데 이제 3년 동안 한국 드라마 못 봤어요. 그나마 이제 BTS나 이런 유명한 데가 있어서 조금씩은 보는데 그만큼 한국이 너무 많은 걸 잃고 있어요, 지금도. 앞으로도 그걸 회복하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최소한 다시 3년은 돼야지 이전 이미지처럼 되는 거죠. 근데 중국도 콘텐츠가 발전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관광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만 하더라도 6호라고 하죠. 2012년에 108만이었어요. 근데 그 2008년, 6년 정도만 하더라도 중국 관광객 숫자가 20만도 안 됐습니다. 그 숫자가 미친 듯이 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에 306만까지 갔습니다. 그중에 크루즈가 한 200만 명 왔는데, 그리고 근데 사드 때문에 75만, 67만으로 줄어든 상태예요. 근데 뭐 향후에 이제 개선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앞의 시대를 바라보라는 측면에서 제가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또 사드 같은 외교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런 상황에서 중국 관광객이 100회 무익하냐? 세계에서 돈 제일 잘 쓰는 관광객이 중국 관광객입니다. 중국 관광객은 평균 항공기 빼고 200만 원 줬습니다. 이가 뭐 미국이라고 해도 100만 원도 안 돼요. 물론 뭐 한국에서는 좀 덜 소비하겠죠, 평균치로 보면. 그렇지만 관광공사 조사 따르면 한국에 와서도 역시 많이 씁니다. 그런 거고, 또 관광객뿐만 아니라 투자 유치나 이런 쪽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필요하면 또 와서 투자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국 자본이 무섭긴 하지만 굉장히 관광산업도 굉장히 중요한 미래 산업이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 청년들은 꿈이 뭐죠? 여러분들 자제분들이 뭐가 되기를 원합니까? 공무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중국은 그 14억의 나라가 모두 다 창업을 원합니다. 대기업에 갔다가 탄세트 같은 기업에 갔다가 보통 4, 5년 정도면 나와서 자기 창업합니다. 모아서, 꿈들을 모아서. 이거 리커착이라는 사람이 심천에 있는 3W 카페라는 창업 카페에 가서 이제 서로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벤처 캐피탈만 해도 14,500개가 있어요, 중국에서는. 신투자를 위한. 그리고 매일 1,840개씩 창업합니다. 그 중에 유니콘 기업이 매년 자산 1조 원 이상이 25개씩 늘어납니다. 창업 숫자로는 한국의 58배예요. 근데 안타깝게 이 58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의 창업은 대부분 뭐죠? 치킨 게임입니다. 치킨 가게. 중국은 음식점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IT나 이런 쪽에 창업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10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유능한 인재가 의사와 공무원이 되려는 나라. 가장 유능한 사람들이 벤처 투자해서 IT 기술을 개발하려는 나라. 이 두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끔찍하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잠식해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역사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현명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국난을 잘 극복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근데 그럴까요? 임진왜란 전에 그 두 사람, 황윤길과 두 사람을 일본으로 보냈을 때 들어와서 전혀 엉뚱한 소리, 다른 소리 해가지고 불과 임진왜란을 맞았죠. 그 다음에 병자호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광해군도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 병자호란 맞아서 삼전도의 치욕을 겪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가요? 일본한테 경술국치를 당할 때 과정. 우리가 명확하게 그걸 극복했나요? 그 다음에 한국전쟁. 뭐 우리 동족상잔의 비극도
우리가 현명하지 못해서 맞은 겁니다. 자, IMF도 여러분들 그 전에 생각 안 했죠. 97년에 저도 그때 기자 생활을 했었는데 많은 손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우리가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역사는 앞으로도 여전히 저런 오류는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마지막에 이제 명나라 유명한 재상인 장거정이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든 아니면 개인이든 간에 이런 자세를 갖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는 측면에서 제가 그 말씀을 합니다. 물론 다 아시는 수도 있는데 차리후모, 그러니까 잘 관찰하고 그 뒤에 기획하는 거죠. 근데 기획한 그 뒤에 움직이되, 그러니까 잘 기획한다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막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심사원려, 깊게 생각하고 멀리 내다보면 계무부중, 계획한 것 쪽에서 못 이룰 것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국제관계, 지금 제가 한미 무역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그 측면에서 다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드로 인해서 우리가 한중 간의 관계는 굉장히 교착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미국이 요구하는 통신전쟁, 그러니까 우리 보수 언론들은 우리는 그냥 백기투항하고 미국 쪽으로 가자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한테 그냥 주는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중국과 뒤로 이야기하면서 가령 성주 사드 같은 경우 서로한테 도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거 빼면 우리가 통신 내선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 가지 전략들을 가지고 그 속에서 딜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냥 뭐 미국이 중요하니까. 근데 그래서 제2 사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우리가 사드를 도입할 때도 2016년 7월 8일 박근혜가 발표하기 전에 2016년 6월 29일 날 지금 저기 자유당의 황교안 총리하고 시진핑이 만났습니다. 리커창도 만나고 같이 만났었습니다. 각각. 그때 시진핑 쪽에서는 사드에 대해서 정말 그러니까 좀 깊게 생각해달라고 다 간곡히 말했어요. 근데 그때 황교안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뭐 결정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일주일 약간 지난 뒤에 사드를 덜컥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 때문에 뭐 죽도 밥도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진행을 할 때 상대 국가들한테 중요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어떤 입장을 처하는 국가한테 우리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너희들이 이 부분까지는 양보해달라. 중국이 사드가 무서웠던 것도 사드가 기분 나쁜 것도 있지만 전략적 가치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중국도 어마어마한 사드 못지않은 걸 다 가지고 있는 상태고 사드를 대체할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어요. 근데 사드를 미운 건 한국이 그 과정도 없이 갑자기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를 지 마음대로 했다. 그러니까 그 중국이 사드 보복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싱가포르 같은 국가도 우리는 그 미국과의 정치적으로 한 몸이다. 근데 중국이 싱가포르한테 보복 안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과정상, 우리의 국가 시스템상 이렇게 해왔고 앞으로 갈 것이다. 그렇지만 니네가 알다시피 우리가 중국 수저우나 중국 텐진에 합작공업원군을 만들었듯이 우리는 계속 중국의 경제 파트너는 너희 나라다. 그거는 우리의 정치적인 입장. 무역국가이면서 그런 국가란 이해를 해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보복할 이유도 없는 거고 딱 그 대응책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국은 몸은 중국한테 수출은 다 하고 무역 흑자는 다 내고 마음은 미국한테 줘버리니까 저런 나라를 놔두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무시당할 거야. 보복하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유가.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정말 잘 생각하고 또 향후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5G 사태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면밀히 보고 외교라인에서도 고민하고 나서 결정을 해야지 이 카드를 잘 쓰면 중국하고 화해할 수 있는 카드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5G 문제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선택들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잘 협의했고 논의한 구조가 됐느냐. 대신에 제가 말했지만 5G는 채택하지만 사드는 빼줄게. 그런 식으로 서로 딜을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이런 사태들이 굉장히 미래를 가는 좋은 우리한테 기회가 될 것이고 또 앞으로 또 우리가 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을 워낙 좀 빨리 하고 중구난방으로 왔다 갔다 해서 아마 듣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아무튼 뭐 좀 제 머리가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그 1시간 10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시간이 다 돼서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